여름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따뜻한 태양이 내리쬐는 잔디 위에 편안하게 누워있고 싶은 하루입니다. 어딘가의 열대섬 해변에서 손에 칵테일까지 들려있으면 금상첨화죠. 지구에는 여름이 오는 장소가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부터 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오래전 신원생대 시대엔 지구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북극과 남극에서 적도에 이르기까지 전부 말이죠. 게다가 이러한 세계적인 빙하는 적어도 2번이 있었고 한 번 찾아온 빙하는 수천만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가설에는 스노우볼 어스라는 딱 어울리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얼음 사막 속에서 생물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과거로 여행을 떠나 답을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요랑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세요. 어쨌든 존 스노우가 말했던 것처럼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시기니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약 7억 2천만 년 전 지구에는 크라이오제니아기라 불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크라이오제니아기는 얼음의 탄생이라는 뜻으로 바로 이 시기를 상징하는 이름인데요. 우르릉! 당시 운 좋게도 2억 5천만 년 이상 존재해온 로디니아 초대륙은 최소 8개의 땅으로 갈라졌습니다. 육지의 대부분은 적도 부근 지역에 모여 수천 년 사이에 급속히 얼어붙었고 두께 수킬로미터의 얼음층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답은 지구 고생물학 기록 속에 있습니다. 빙하는 사라진 후에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흔적을 남기는데요. 얼음 덩어리의 이동은 말 그대로 거대한 암석이 땅바닥을 질질 끌며 나아가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렇게 장거리에 걸쳐 암석이 이동하게 되면 흙이 파이고 굴이 생겨나죠. 이를 통해 1952년 지질학자 더글러스 모스는 빙하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흔적은 바로 호주 남부에 있었는데요. 모스는 과거 전 세계가 얼음으로 덮여 있었을 가능성을 처음 제창한 인물인데 다만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슨이 이 발견을 보고할 당시엔 판구조론이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모스는 지구가 형성된 이래 호주는 현재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믿고 있었죠. 물론 이는 틀린 사실이고요. 당시 크라이오제니아 시기에 호주는 더 높은 위도에 있었기 때문에 빙하가 있었다고 해도 크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빙하의 흔적은 그린란드와 스발바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 땅들은 먼 옛날 열대의 위도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델링에 따르면 얼음이 열대에 도달할 경우 지구가 반사하는 에너지양이 너무 많아져 적도에 이르는 세계가 모두 얼음의 사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특별한 돌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이 돌을 아주 좋아한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크라이오제니아 시기의 퇴적물 중 그 최상부에서는 캡 카보네이트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얼음층 위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함유된 암석을 말합니다. 이 암석이 세계적인 해빙의 증거입니다. 겨우겨우 지구에 눈이 녹았을 때 대기 중에 대량의 수분이 포함되어 비가 쏟아졌습니다. 전형적인 봄의 시작인데요. 이 빗속에 들어있던 탄산가스는 우리가 캡 카보네이트 안에서 발견한 흔적이었습니다. 반면 과거 지구가 거대한 눈덩이였을 거라는 가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100% 확실히 그랬다고 증명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요인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요인이란 당시의 퇴적물 안에서 발견된 흔적이 정말로 빙하의 흔적이라는 것, 그 흔적이 발견된 장소가 당시 적도에 가까웠다는 것, 게다가 빙하가 세계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한번 완전히 얼어버리면 결코 얼음이 녹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원인.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기후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구 규모의 천문학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 지축의 기울기나 지구 궤도의 변화 등이죠. 이로 인해 햇빛의 양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 단위로 기후를 바꿀 수는 있지만 스노우볼 어스가 존재한 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이외에 어떠한 이유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환경활동가들은 탄산가스의 양이 급속히 증대하며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과정, 즉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는 경우 반대로 한랭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즉 탄산가스의 양을 줄이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관련된 가설은 물론 있습니다. 당시 로디니아 초대륙이 분열되어 육지의 대부분이 적도 부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열대지방의 육지는 바다보다 더 많은 양의 열과 빛을 반사할 뿐 아니라 강수량도 많아집니다. 이 비로 인해 산의 암석을 씻어내는 강물의 양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침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규산염 바위는 대량의 탄산가스를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물도 이산화탄소의 감소에 공헌했죠. 식물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에 의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온실효과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물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주위는 모두 눈으로 덮여 있었고 그 눈은 수백만 년 동안 녹지 않았습니다. 적도의 기온은 현재의 남극처럼 따뜻해질 가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시 기후는 썩 좋은 상태라고는 할 수 없는 상태였죠. 화이트 워커가 존재했다면 이 얼음 사막을 기쁘게 뛰어다녔겠지만 실제 생물은 어떨까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은 두꺼운 털에 덮인 매머드를 상상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당시엔 아직 매머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눈덩이가 된 것은 캄브리아 폭발 전의 일로 당시 동물상은 크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키아라고 불리는 고세균이나 박테리아, 남조류 등 단순하고 골격 없는 작은 생물들 뿐이었죠. 그리고 이런 생물들은 물속에 집중돼 있었는데 당시 빙하기엔 해저까지 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얼음층 아래에는 액체의 물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생물은 최소한 해저의 따뜻한 곳 주변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생물들은 현재도 바닷속 깊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콜로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이라면 한랭화가 생물을 위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빙하기여도 바다에는 얼지 않은 장소나 얼음의 층이 매우 얇은 곳이 존재했습니다. 그곳은 햇빛이 필요했던 미생물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겠죠. 또 일부 생물은 가사 상태가 되어 두꺼운 눈 속에서 계속 존재했습니다. 이런 지구의 생물들은 그저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온난화 후에 보다 복잡한 형태로 성장했습니다.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고 이후 육지로 진출했습니다. 결국 스노우볼 어스는 진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이 어려운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한랭화는 시작도 그랬듯이 아주 짧은 시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겨우 수천 년이죠. 규산염 암석은 충분한 양의 탄산가스를 축적해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화산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화산은 얼음층 아래에서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도 상승이 멈추고 마침내 지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 후 지구에는 불행하게도 빙하기가 몇 번 찾아왔지만 이렇게까지 규모가 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었죠. 그렇지 않았다면 곳곳에 화이트 워커가 번식해 벽을 쳐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드라마에 나오는 시나리오대로 흘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